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헤세와 음악인데요. 헤세와 음악도 관계가 굉장히 깊죠. 헤세 자신이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바이올린 연주도 좀 했고요. 그다음 시집을 낼 때 시집의 이름이 낭만적 노래, 고독한 자의 노래 이래가지고 이제 음악적인 것과 관련한 시집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음악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초기에는 쇼팽을 좋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슈베르트, 슈만, 볼프를 좋아하다가 모차르트를 좋아하다가 나중에 바하로 갔습니다. 그래서 쇼팽과 슈베르트의 음악은 헤세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음악이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음악이고 바하의 음악은 신의 음악이다. 이런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한 그런 그 발달 단계가 있고 또 그 각 본조반니, 마술피리 이런 그 음악의 제목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저런 식입니다. 마술피리의 입장권을 갖고서 아마 그 티켓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구하고 나서 그 감동을 시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타라 그러면은 되게 이제 음악적인 거지만 헤세에게는 이게 문학 작품의 형식이 됩니다. 제시부가 있죠. 상반된 두 개의 주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 주제가 전조가 되면서 굉장히 갈등과 조화를 겪으면서 계속 전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주제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그래서 제시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재현이 되고 재현이 되면서 통일이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나타는 이런 기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형식이 인간의 발달 단계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도 제1단계에서는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이런 게 전혀 구분이 이런 주제가 있긴 하지만 가치가 구분되지 않는 제시부에 해당이 되고 제2단계는 이런 그 대립되는 가치가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상태가 제2단계고 제3단계에 가서는 대립되는 가치가 서로 통합이 되는 대극이 합일이 되는 이런 단계가 인간의 발달 단계니까 소나타의 단계와 인간의 발달 단계가 정확하게 매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인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써도 그 모델에 의해서 썼다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데미앙이라는 작품이 1부, 2부, 3부로 나누는데 1부는 그 주인공이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이고 제2부는 사춘기 시절이고 제3부는 대학 시절이 되는데 이게 음악에 비한다면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는 작품을 쓰면서 항상 음악적인 그런 그 모델이 기본이 되고 작품을 썼던 이런 겁니다. 시달타라는 것도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인도의 시 이런 겁니다. 제1부, 2부, 3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달타가 강을 건너기 전 강을 건너서 관능의 세계에 그런 그 고치가 되는 이런 거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벗어나는 이런 단계인데 이 시달타도 1부, 2부, 3부가 소나타의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에 해당하는 이걸 염두에 두고 작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과 작품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칼브라는 헤세의 고향입니다. 고향 가면 저렇게 이제 곳곳에 동상을 세워가지고 기리고 있습니다. 학교 갔을 때 제가 잠깐 가서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할로입니다. 마할로도 문학하고 음악이 아주 깊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문학에 대한 관심, 물론 음악 공부를 했죠. 음악 공부를 하면서 아주 청소년부터도 문학적인, 철학적인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철학, 역사, 음악사, 미술사, 히랍의 고전 사상들, 셰익스피어, 고전적인 낭만적인 문학, 도스토옙스키, 많은 문학적인 작품을 읽고 음악하고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볼프란 사람하고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출신으로는 보헤미아의 독일계 유대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독일계 유대인 보헤미아 이가 아마 그 당시에 언어적인 민족적인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굴곡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비인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런 음악적인 환경을 접하면서 정신적인 지평을 넓혀가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그런 좌절들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문학과 음악을 통해서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도너라는 사람이 베토벤 이후로 가장 형이상학적인 작곡가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를은 자기 나름대로는 새로운 음악을 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그너, 리스트와 그다음에 브람스, 신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가 굉장히 서로 다투고 있을, 갈등을 하고 다투고 있을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였는데 마를은 양쪽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낭만주의도 받아들이고 신고전주의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그 양쪽을 통합함으로써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이런 이제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마를은 작곡한 게 리트. 리트는 이제 독일의 가곡입니다. 교향곡. 특이하죠. 리트와 교향곡. 이 두 분야에만 작곡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트를 작곡하더라도 반주는 좀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초기 연가곡들, 뭐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시를 음악으로 만들고 했던 이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와 교향곡이라는 게 그게 이제 서로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통합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향곡이 부활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5악장이 따로 또 부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때도 이제 성경이죠, 그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환상을 하면서 내용을 하고 있다. 음악으로 작곡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성경이 바탕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문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해방의 어휘를 찾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하면서 성경의 많은 문학 작품부터 성경까지 그런 거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 문학을 샅샅이 뒤졌다고 스스로 그런 수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작곡하면서 바탕에는 이런 문학적인 바탕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수레하고 있습니다. 8번 교향곡이 있는데요. 이것도 2악장은 그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 2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노래 이것도 교향곡은 교향곡인데 9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대지의 노래고 또 10번째 교향곡을 쓰면서 그게 9번이 된 거죠. 이것도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9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 교향곡. 베토벤이 9개의 교향곡을 쓰고 더 쓰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9번이라는 교향곡을 붙이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이런 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향곡을 쓰면서 번호는 안 붙이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은 그 후에 하나 더 작곡을 해서 9번이 됐죠. 그죠? 근데 이 교향곡도 이제 중국의 시인들입니다. 왕유라든지 이태백, 매고현 등 중국의 옛날 유명한 시인들 시에다가 붙인 곡들입니다. 이 교향곡인데 그게 대지의 노래라 그래가지고 시와 교향곡이 하나가 된 이런 시도를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리트, 가곡과 오케스트라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가 된 이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문학과 음악의 접목을 꾀하려는 수미일관한 시도야말로 마를의 음악적 서술 방식의 새로운 시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를은 문학에서 음악의 정수를 길어 올린 음악가 중 가장 뛰어난 음악가였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곡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번, 4번, 5번, 7번, 8번, 9번 이런 거죠. 그죠? 9번하고 대지의 노래 마지막 두 곡입니다. 근데 각각의 그 교향곡이 거기에 상응하는 연가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4번은 손의 마수피리, 그 다음에 5번에서 7번은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8번은 천인교향곡, 9번가 대지의 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곡과 교향곡이 서로 이제 상응하는 이런 형식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향곡은 장편 소설에 비유가 되고 그런 모든 그런 음악적인 게 장편 소설 같은 형식으로 통합이 된 그럼으로써 우주와 하나가 됐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마 롤랑과 음악인데요. 로마 롤랑도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문인이었죠, 그죠?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였는데 역사학을 전공을 하고 브랜디 셰익스피어, 베토벤, 스펜서 뭐 여러 가지 문학 음악가들한테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런 걸 썼습니다. 베토벤 생애도 쓰고 미켈란젤로의 생애도 쓰고 톨스토이의 생애도 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예술가 문학가들에 대한 생애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악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했죠. 1907년에는 옛날의 음악가들, 오늘날의 음악가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핸델에 대한 평론도 쓰고요. 그 다음에 1904년부터 12년까지 이게 신문에 연재소설이었는데 대하소설 양 크리스토퍼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델이 베토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시즘에 대한 반대 운동을 많이 벌였고 1933년에는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괴테상을 수상하겠다 그랬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토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가서 실제로 베토벤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에로이카부터 열정까지. 교향곡에서 이제 피아노 소나타죠. 괴테와 베토벤, 제9 교향곡, 최후의 현악사중곡 4곡, 그 다음에 베토벤과 여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베토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별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장 크리스토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데요. 이게 이제 젊은 시절에 베토벤이 모델이 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장 크리스토프는 음악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장 크리스토프는 베토벤 자신을 모델로 하긴 했지만 일부는 그렇지만 전체가 다는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새로운 베토벤이다. 자기가 베토벤을 바탕으로 했지만 새로운 베토벤을 이 장 크리스토프라는 소설에서 만들어냈다. 이런 이제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을 성실하게 살아온 위대한 휴머니스트의 신앙 고백이며 양심 선언으로 시와 문학 그리고 음악이 절묘하게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고난을 통해서 창조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악과 철학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관계가 많은데 되게 니체, 헤겔, 슈바이처 요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체도 철학가였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악적인 재능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피아노 소품들 작곡하기도 하고 또 10대에는 가곡, 실내악곡, 오라토리오, 미사곡 곡 작곡도 많이 했습니다. 작곡도 하고 또 즉흥 연주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래서 음악 초기에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철학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런 철학으로 바꿨죠. 바꾸고 나서 이제 쇼펜하우어와 음악가로는 바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20세기경에 피아노 환상곡 푸스타 강의 달빛이라는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악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간혹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르마니아라는 소음악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협회 활동도 하고요. 또 실제로 저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인데요. 오네 무지크 이스트 다스 레벤 안 열툼 번역하면은 음악이 없는 삶은 뭔가 잘못된 삶이다. 이런 거죠. 인간의 삶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냥 필수적인 존재지 음악이 없는 삶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잘못된 삶이라는 이런 말을 남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로 음악 작곡도 8개의 사랑스러운 작품, 만프레드 명상곡, 젊은 어부 이런 곡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과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이 내 속에서 매우 친밀하게 자라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야죠, 그죠? 철학과 과학과 예술이라는 건 다른 분야인데 아마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 세 가지가 내부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강화시켜주는 이런 걸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1889년경부터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신질환을 앓은 상태에서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안보로 연주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음악, 이게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철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의 탄생, 그죠? 디오니소스적 지혜의 사유, 이런 글도 남겼는데요. 저는 음악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하고 음악하고의 관계를, 음악의 정신이 거기에서 탄생을 한다. 이런 걸
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나오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이 양쪽을 정의를 내렸죠, 그죠? 그래서 아폴론적인 건 이성적인 표현입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거라고 하는 감성적인 표현이에요. 신화에서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걸 추출해내고 그 두 가지가 통합이 되어야 가장 완벽한 예술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것이 그리스 비극이라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은 독일 특유의 이원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데, 니체 이후로 미학과 철학의 카테고리를 넘어서가지고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 된 이런 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헤겔 과음악인데요. 헤겔은 이제 칸트 철학을 계승한 독일 관문의 대성자라는 이런 평을 듣고 있죠. 예나 대학의 강사도 지내고, 원래는 정신이야기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신현상학을 출판도 했고요. 철학 비판 잡지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차르트, 베버, 로시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바하, 핸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하의 교회 음악, 팔레스트리나의 오라토리에 대한 극찬을 했고, 마음과 정서가 음으로 파악된 예술이 음악이다, 이렇게 해서 음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논리학, 자연과학, 정신철학, 이게 이제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자기의 독특한 철학 체계를 수립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정반합의 변증법이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이론을 제창한 그런 철학자였죠. 그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는 예술이란 절대 정신의 한 양태다, 한 형식이다, 이런 거죠. 종교 철학과 비교해서 예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신이 감각적 실체로 드러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감각적 실체의 형태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종교 철학하고 다른 점은 거죠. 그리고 음악의 본질적인 특성은 주관적 내면성. 이게 아주 매력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주관적 내면성,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내면적 자유로움이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음악이 다른 예술하고도 또 다른 특징적인, 음악 자신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스투트가르트에 가면 거기 이제 헤겔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갔다가 잠깐 그 기념관에도 들리고 같이 이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를 제가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뭐 모든 걸 다 했죠. 의학, 음악, 철학 뭐 다 했으니까 뭐 철학가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자스의 카이저스베르크라는 데서 출생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하고 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목회 일을 봤죠, 그죠? 목회를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의과대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려고 목사의 자격으로 가려고 신청을 하니까 거부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의 이단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성경에서 거기서 이제 뭐 예수님 말씀 아닌 것, 이런 것, 딴 사람들에 의해서 엉뚱하게 들어간 부분은 다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단 소리를 들을 텐데요. 그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교단에서 슈바이처를 목사로 보냈다가는 아프리카를 다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의과대를 갑니다. 의사가 돼서 가면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다시 신청을 합니다. 하면서 각서를 써요. 목회 일은 가서 하지 않는다, 의사 일만 한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죠. 조부도 관심이 많았고, 아버지도 피아노 즉흥 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도 하고요. 찬송가 작곡도 하고, 9세, 10세, 이럴 때 이제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하고, 바하 공부를 했습니다. 바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하에 대해서는
연주자로서도 1인자고 연구가로서도 1인자였어요. 슈바이처가 쓴 바 책이 뭐 한동안 텍스트였죠. 바에 대한 텍스트였죠. 그죠? 파이프 오르간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배우죠. 그죠? 배워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파이프 오르간도 배우고 여러 선생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망 롤랑하고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음악가로 만나가지고 나중에 아주 친해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 바하에 대한 책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프랑스어로 출판했다가 독일에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 독일어판으로 출판을 하고 저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1906년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파이프 오르간 제작법 및 연주법 여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을 어떻게 만들면 소리를 잘 낼 수가 있고 어떻게 연주를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옛날의 파이프 오르간과 새로 만들어진 파이프 오르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책을 낼 정도니까 뭐 아주 악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의학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전부 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인간의 그런 그 영적인 것과 관련된 분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평생 바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워낙 베토벤을 좋아하기 때문에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으면서는 베토벤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섭섭한 그런 게 있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임종시에 유언을 한 게 베토벤 곡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죠. 그죠? 운명의 2악장을 들려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바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랬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베토벤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게 이제 슈바이처의 음악 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이저스베르크라고 거기 가면 이제 아주 한적한 마을입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슈바이처의 기념관이 있고 있습니다. 연주하는 장면, 슈바이처 기념관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연주자로서도 많은 유럽 1인자였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1인자였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저렇게 이제 휴게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면 이제 벤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심성과 영혼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문학과 음악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철학과 음악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음악이 관계를 맺는 형식은 동등한 관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로 시작한 이런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문학이 먼저 우선을 하고 나중에 음악이 따라가는 부차적으로 통합이 되는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음악이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문학이 구별되는 이런 단계들,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또 표지음악의 형식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문학과 음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이제 문학은 음악과 더불어 음악은 문학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문학과 음악이 탄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뭐 유명한 연주자들, 지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음악만 해가지고는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없는 다른 분야들,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분야들, 뭐 요즘 말로 한다면 통섭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접근을 해야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결국 이런 자세는 뭐 다른 분야죠, 그렇죠? 저 같은 이제 의학을 하든지 뭐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그런 통섭적인 접근을 해야지 깊이 넓게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